학제 개편 얘기를 현장의 문제점들을 오히려 정책 입안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교육 쪽에 거는 기대가 되게 크더라고요. 나라의 역할이 그거라고 보는데 네. 지금은 전혀 역할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은 없고 정치만 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예. 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낙제점 수준이에요. 한 30년 보면서 와 이건 네.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들도 너무 바뀌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 그럼요. 학생 학부모님들은 뭐 힘든 거죠. 또 학생들이 실험용 쥐가 아닌데. 용산에 사시는 고2 자녀를 둔 엄마라고 합니다. 네네. 지금 저희 애가 고2인데 2022년 입시에는 정시 비중이 더 늘어나서 지금보다 수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학생이 수능과 내신을 둘 다 준비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 공부하는 방법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는 강북이라 학교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이런 질문도 많고 많이 이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내신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거는 너무나도 좋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그 정상화 방안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학종 전형이 워낙 문제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정상화 방안을 이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한 거죠. 그래서 뭐 보면은 자소서 비중도 줄이고 뭐 각종 비교과 영역들을 사실 안 보는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에서 훨씬 중요해진 게 뭐냐면은 내신 성적, 중간 기말고사 성적이 엄청나게 중요해져서 지금 그러니까 수시는요, 뭐 학종 포함해서 어떻게 지금 바뀌었냐면 우리가 뭐 저 수시에서 뭐 논문을 뭐 누구 고위층 자녀분 논문을 뭐 대인 써주고 뭐 인턴을 시켜주고 뭐 그런 기사들이 많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요. 학부모님들이 이것도 해야 될 거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내신이에요, 내신. 그냥 수시는 그냥 내신으로 지금 정리가 됐다고 보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수시를 꼭 노려보시는 게 중요하고, 공신들은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둘 다 준비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신 시험 기간에 수능 공부까지 사실은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특정 단원이 뭐 예를 들어 이제 나왔다고 한다면은 수업 시간에 한 그 교재들 당연히 집중해서 보고 거기 덧붙여서 그 해당 단원의 수능 공부까지 그때 같이 한 번에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덕분에 이제 내신 시험도 같이 공부를 하니까, 수능 시험도 같이 공부하니까 내신 시험도 좀 잘 나오고, 이렇게 중간 기말고사 12번 치르면서 공부했던 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수능 볼 때도 이제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딴 거 뭐 선행 이런 거보다 그냥 지금 중간 기말고사 기간에 수능 시험까지 같이 끝내버린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신다면 아마 둘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게 좀 마인드만 좀 이제 바꿀 수만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많은 부모님들이 또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교육 없이도 명문대 갈 수 있는가. 옛날에는 사실은 가능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힘들다고 하니 지금은 어떤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럼요. 팩트 폭행 한다면서요. 네. 제가 만약에 다시 입시를 치르면 저는 서울대는 못 갔을 거예요. 지금 입시 체계는, 그러니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방법을 몰랐고, 요즘 워낙에 정보 싸움이기도 하고 그냥 시험만 잘 봐가지고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저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챙길 수 있을까? 이게 뭐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대표님도 많이 잘 아시지만 뭐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뭐 수상실적 관리해야 되고, 뭐 독서활동부터 뭐 내신 시험, 중간기말고사 12번 이제 다 챙기면서 수능 시험도 하고, 이게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할 게 많아서 이걸 학생 혼자 하는 게 참 힘들고, 그리고 주변에서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리고 대신해 주고 있다는 걸 저는 입시나 뭐 교육판에 있으니까 너무나도 많이 봐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학생 혼자서는 너무 힘든 게임이 됐다는 게 현실이긴 하죠. 네. 그렇게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사실은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특히 엄청 급격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수시가 확대됐어요. 근데 저는 뭐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이죠. 학생 잠재력까지 보고 뽑는다고 하니까 우리 옛날에 뭐 점수 1점 차이로 갈리고 막 이랬는데 그게 뭐 1점 차이의 능력이 이렇게 크냐, 뭐 그것도 너무 가혹하다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잠재력까지 본다는 건 좋은데 문제는 잠재력이 사람마다 사실은 주관적일 수 있고 객관적 기준을, 사실 입시라는 그게 진짜 전쟁이거든요. 정말 공정성이 가장 첫째도 네, 둘째도 그럼요, 셋째도 이제 그럼요. 공정인데 그게 확실하게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급격하게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학생들이 많이 좌절하는 것도 좀 보게 됐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좀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는 뭐 100분 토론에서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제가 뭐 제 주제 넘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뭐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되긴 합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들라고 하면 저는 동기부여. 아이가 동기만 이렇게 네네. 가지고 있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가 있으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러면 또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건지. 동기부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제가 하는 이 팩트 폭행 영상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사실 이 안 대표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이걸로 동기를 얻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인상 깊게 남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교육봉사를 하면서 얘네들이 사실 동기가 없거든요. 또 형편도 되게 안 좋고, 뭐 학교를 뭐 잘린 애들도 있고, 뭐 자퇴하고 그런 친구들도 했었고. 근데 얘네들을 데리고 진짜 어려운 분들 봉사활동을 가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바뀌어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막 엄청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뭐 상태가 심각하신 뭐 거의 뭐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내가 그냥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고 그냥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축복이라는 생각, 학생들이 또 착하다 보니까 들고, 또 이렇게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눌 수 있어야지. 그런 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 중에 하나는 그냥 뭐 가벼운 봉사활동 말고 되게 이제 정말 어려우신 분들 찾아가서 하면 또 그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질문도 받고 했는데 교육 쪽에 거는 기대가 되게 크더라고요. 저도 놀랄 정도로. 이제 안 대표님이 아무래도 뭐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다양한 전공 교육자 출신이고 그리고 교수님도 하셨었고, 그리고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뭐 거의 IT의 1세대를 넘어서서 그 시조세 거의 암모나이트 80 뭡니까? 아까 88년도에 지금 백신 개발하시고 하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어떤 큰 변화에 맞춘 교육을 좀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의 틀을 많이 바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저 10대, 20대만 교육을 받는 세대라고 그렇게 가정했지 않습니까?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면 평생 교육으로 그걸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네네네. 계속 공부를 해야지 또 살아갈 수 네.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을 계속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이것이 네. 사회의 중요한 담론이 돼야 되는데 교육개혁 이야기가 사라진 지가 오래여서 정말 걱정이죠. 네. 그래도 교육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다들 기대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마 지난 대선 때 교육 공약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운 건 저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사실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니까. 학제 개편 얘기를 꺼내신다는 거는 많이들 예상을 못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뭐 정치적인 건 예. 모르겠는데 학제 개편 이거는 교육 쪽이다 보니까 이제 저도 되게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70년 전 틀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바꾸면 더 좋게 바뀔 것인가 네. 그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제안이었죠. 그리고 시작할 때가 이미 좀 지난 상황이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1951년 6.25 중에 정해진 게 지금까지 70년 동안 안 바뀌고 네. 있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도 똑같아요. 그때 네. 아이들하고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다른데. 네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과연 지금 초등학교 6년, 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 과연 지금 현재 맞는가? 70년 전에 만든 틀인데 네네. 다르게 운영하는 그런 나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그런 근본적인 교육 개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이건 특히 세계가 뭐 1951년 같으면 산업화 시대 전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이후에 산업화를 거치고 정보화를 거치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의 틀이 그대로니까 이게 적응을 잘 못하는 거죠. 네. 아직까지도 그 학제 개편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계시고 예, 그럼요.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확실히 믿고 계시는 예, 그리고 거죠. 그걸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뭐 정부 관계자, 정치권, 그 학부모, 선생님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사회적인 합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10년 정도 계획을 합의를 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건 모든 사람들이 합의한 거니까 네. 일관성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원회를 매년 열어서 그 다음 10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해는 이렇게 2020년이면 2030년까지 계획을 합의를 하는 거죠. 근데 내년이 되면 2031년까지 2021년부터 2031년까지 계획을 네. 또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한 해. 네. 그걸 뭐 영어 표현으로 롤링 플랜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떼굴떼굴 구르듯이 그렇게 매년 1년씩 추가하면서 계획을 세우면 네. 그것이야말로 계속 일관성을 유지를 하고 학부모들 입장이나 또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기 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네.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면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을 것인가. 네. 저는 정부의 역할이, 나라의 역할이 그거라고 보는데 네. 지금은 전혀 역할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학부모님들까지 다 같이 참여해서 다 터놓고 이야기하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선진국들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장기적인 그런 과제들을 풀어가고 있어요. In Finland, it is seen that it should not be a kind of party political decision when we are talking about the content of national education, that it should be in hands of kind of experts, and that is why it is so that the ministry cannot decide about the core curriculum, but it is our duty. 근데 우리나라가 사회적 합의 전통이 없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시작할 만한 좋은 분야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교육에서 사회적인 합의가 성공을 하면
그러면 그건 다른 분야에 다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장기 과제.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한 단계 이렇게 올라서는 계기가 될 겁니다. 네. 유럽에 있으면서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특히 핀란드 같은 경우는 1970년대 교육개혁을 시작했는데 네. 20년 후인 1990년대 효과가 나타났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교육개혁을 하면 네. 2040년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이미 우리가 사실 많이 늦었죠. 네네. 한 2000년대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을 텐데 네. 그런데 뭐 항상 깨달았을 때가 가장 빠를 때잖아요. 그래서 좀 하루라도 빨리 교육개혁을 해야 되는데 교육개혁을 착각해서 입시제도 바꾸는 것만 교육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게 또 이 모든 정부들의 단견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입시제도가 매번 바뀌고 네네네. 예측 가능하지 않게 되고 아, 진짜 그리고 문제예요. 뭐 매년 바뀌다 보니까 결국은 사교육에 도움을 입지 않을 수 없어서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나고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오히려 입시제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대로 스톱해서 바꾸지 않고 몇 년을 가면 차라리 계속 바꾸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사교육비도 네. 줄어드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정말 매번 바꾸고 정부마다 바꾸고 그런 그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해악이 교육에서는 특히 크죠. 아, 예. 진짜 저도 그런 부분 너무 공감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학생으로 살아온 게 거의 한 뭐 15년 되고 뭐 교육 쪽에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가르치고 뭐 멘토로 한 게 15년 넘는데 그러니까 한 30년 보면서 와 이거는 네.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들도 너무 바뀌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니까 학생 학부모님들은 뭐 더 힘든 거죠. 이게 바뀔 때마다 사교육이 진짜 폭발적으로 느는 거는 항상 그래왔거든요. 아 진짜 교육 문제만 좀 나아지면 참 취업도 좀 더 잘 될 수도 있고 국가 경쟁력도 올라오고 출산 문제도 좀 나아지고 부동산 문제도 좀 나아질 것 같고 네. 전 뭐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교육 문제 좀만 좀 나아졌으면 코로나19 요즘 상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걱정인 게 코로나19가 아마 내년 말 정도 가야지 어느 정도 종식에 가까이 접근할 예. 것 같아요. 이게 오래 갈 거기 때문에 네네. 원격 그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제대로 갖춰야지 이번 한 학기만 잘 버티면 그 다음부터 다시 정상화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네. 지금 결국은 별다른 준비를 못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상위층 학생, 그 다음에 중위권 학생, 네네네. 하위권 학생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원격 교육을 하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의 그 퍼센티지는 그대로인데 네네. 중위권 학생이 거의 없어지고 전부 아, 하위권 학생이 네. 됐다는 그런 결과를 본 적이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과연 원격 교육도 사실은 국가에서 아직 제대로 뭘 투자를 하거나 하지를 못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시기를 잘 보내면 될까요? 일단 그 심각성을 제 생각에는 뭐 사회 리더이신 분들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어쨌든 현장에 있고 뭐 교육 쪽에서는 구독자가 제일 많고 예. 학생들이 댓글로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뭐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근데 지금 어떤 식이 됐냐면 학교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상위권이나 아니면은 좀 형편이 되는 친구들은 엄청 기회예요, 이게. 학교도 안 가고 하니까 뭐 과외 붙이고 해가지고 엄청 더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돼버렸죠. 보통 학생들이 뭐 수능 준비, 내 정시 준비한다 하면은 학교 수업 안 듣고 그냥 내일 공부, 예. 뭐 학원 가서 듣는 거를 더 사실 성적 빨리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좀 형편이 안 되거나 이런 친구들은 그나마 학교 가던 것도 이제 방치가 되다 보니까 부모님도 뭐 바쁘시거나 뭐 심지어 안 계시거나 하면은
저는 이게 그 어느 때보다 너무 벌어졌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항상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어린 시절에 뭐 공학적으로 보면은 초기값에 따라 엄청나게 이제 갈릴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진짜 뭐 1도만 바뀌어도 나중에는 뭐 이렇게 그렇죠. 멀어지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특히 뭐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는 수포자가 왜 생기는지 뭐 다들 아실 텐데 이제 국어 영어랑 다르게 이제 한 단원 한 단원 뭐 함수 1차 함수 알아야 2차 함수하고 3차 함수. 근데 앞에 함수 이거 안 되면은 다음 단원 이해 못 하고 다음 학년도 못 하고. 그러니까 수학에서 그냥 그렇죠. 다 무너져 예. 내리니까 이 시기를 이제 망가져 버리니까 또 이게 망가지니까 나중에 이제 진학도 문제가 생기고 진학 안 돼가지고 이제 취업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진짜 평생 갈 수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형편 안 되는 친구들 뭐 우리가 뭐 진짜 재난 소득을 막 이렇게 제공을 한 것처럼 얘네들을 위한 뭔가 왜냐면 이 시기를 지나면은 그걸 복구하는 게 더 큰 비용이 든다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되게 저는 시급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뭐 어쨌든 온라인 교육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공부하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신들이 실제로 쓰는 방법은 이래요. 그러니까 집안에 보통 공신들은 컴퓨터를 자기 방에 잘 안 둬요. 거실이나 이런 데. 왜냐면 자기 방에 있으면은 하루 종일 하거든요. 거실에다 놓거나 아니면은 딱 그 환경을 별도로 갖춰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그냥 게임도 하고 뭐 놀고 이런 게 아니라 딱 공부만 하는 그 환경을 세팅을 해. 아주 작아도 상관없어요. 그게 뭐 태블릿 한 대만 있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심지어 수업을 들을 때 오프라인 수업과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수업 시작한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도 빼버려요. 왜냐면 수업 듣다가 나도 모르게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유튜브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게임 키거나 하는 것처럼 아예 차단을 시키고 진짜 오프라인 수업 듣는 것처럼 필기를 하면서 요즘 애들이 뭐 키보드 마우스 뭐 이렇게 하니까 필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환경이 세팅이 되면은 진짜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시간을 짜가지고 공부해야 될지도 되게 난감해 하는데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기존의 학교에서 하던 시간표 그대로 그냥 하는 게 제일 낫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계속 살았으니까 습관화도 돼 있고 그리고 그 정도의 학습 분량이 딱 적절하기도 하고요. 50분 공부하고 보통 10분 쉬는 그 타임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막 과도하게 막 엄청 공부 시간을 짜고 해가지고 뭐 못 지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늘상 학교 생활 했던 그 패턴대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공신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현실적이죠. 그렇군요. 예. 저희가 팩트폭행 뭐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시청자분들도. 그래서 이번 정권의 점수는 몇 점 정도 되냐 이거를 저보고 물어봐 달라는데 뭐 이게 뭐 점수를 뭐 매겨 본다면은 뭐 아니면 등급이어도 되고요. 뭐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니까 네. 시험 칠 때 여러 과목이 있듯이 정부에서 하는 일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네네. 뭐 경제 분야라든지 교육 분야라든지 외교 분야라든지 뭐 국방 안보 부분 또 그 건강 관한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낙제점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게 꼭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심지어 코로나19도 우리가 관리 역량이 지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내년 말까지 코로나19가 이렇게 기승을 부린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거쳐온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셈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대규모 2차 확산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83명 발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근데 네. 우리가 관리 역량이 부족해서 그 관리 역량을 키워야 되고 또 백신 확보도 빨리 해야 돼요. 근데 네. 그런 점에서는 아직도 멀었죠. 그리고 다른 분야들 뭐 경제 분야야 사실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 부동산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네. 오히려 정책이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 그다음 교육도 제대로 교육개혁이 아니라 계속 입시 제도만 손보고 있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진짜 핀셋 관심? 네네. 교육 범위가 얼마나 넓은데요. 전 네. 국민을 대상으로. 그래서 참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야당이거든요. 야당이 네. 영어로 아포지션 파티예요. 네. 그러니까 반대쪽에 서 있고 어쨌든 정부가 더 잘하라고 비판을 하고 이런 방향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고 이런 역할이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정부가 고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뭐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셈이죠. 예전에 네. 제가 카이스트에 있을 때도 오셨었고 또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수업도 참관하셨고 그러면 그때 가지셨던 고민들이 있었을 텐데요. 지금 어느 정도 또 해결이 됐고 네. 또 안 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지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도 사실은 뭐 만약에 시간이 되면은 뭐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뭐냐면 저희 교육 쪽에 있으면서 학생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뭐 교육 비리나 이런 게 있으면은 제가 뭐 제 딴에는 뭐 같이 공감하고 뭐 문제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또 정치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지 아니면은 감수하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을지 대표님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 거는요. 일단은 현장의 문제점들을 오히려 정책 입안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해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점은 객관적으로 계속 알리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게 또 사회 공론화가 돼야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 압력이 정치권이나 정부에 전해지니까. 그리고 네.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게 모든 분야의 정치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도 예. 사실은 정치와는 별개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계속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은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과연 교육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교육은 없고 정치만 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래를 아주 많이 내다먹고 이렇게 한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정치니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아 이거는 현실 가능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표를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공약들을 뭐 한다거나 또 학생들이 실험용 쥐가 아닌데 그럼요. 그 세대의 미래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접하면서 좀 슬프죠. 예. 네.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게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만나서 또 이렇게 계속 인연을 이어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이나 친구들은 서로가 서로의 그 삶의 영역을 넓혀주는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구나 또는 가족이 아니었으면 제가 경험을 못했을, 아예 시도도 못했을 그런 일들을 접하면서 내 삶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처럼 그런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또 만나 뵈니까 또 여러 가지로 넓어진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하시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런 기회들 또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며 길을 나섰던 아이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힘을 내자. 누구나 알고 있듯이 누구나 그렇게 살듯이 나에게도 아주 멋진 날개가 그 제 기억에 예전에 제가 카이스트 교수로 있을 때 네. 대전으로 저 몇 분들과 함께 찾아오신 기억이 있습니다. 맙소사 저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신다는 게 아니 그때는 제가 알려지지도 않았고 완전 정말 그냥 쩔이었거든요. 근데 기억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 영광인데요. 그때 아마 이메일로 저한테 본인 소개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그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공부 도와주신다는 것에 정말 좋은 일 하시는구나. 저도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네. 싶었었습니다. 진짜요? 아니 이거를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시? 제가 오늘 옛날 얘기하면서 깜짝 놀래켜 드리려고 했는데 직접 메일 주셨어요.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메일을 사실 지금 가지고 왔는데 아유 그래요? 저도 기억도 못 하는데 제가 참 이런 날이 오네요. 메일로나마 인사를 나누게 되어 반갑습니다. 깊이 있는 조언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그 회사 구성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교과서적인 원론 수준의 말밖에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면 9월 28일 오전 11시경에 뵐 수 있으니 가능 여부를 말씀하시면 좋겠고 열심히 노력해서 뜻하는 바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2009년 9월 14일. 네, 제가 11년 전입니다. 네, 대표님 그때 정말 존재가 없는 대학생이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대학생이 그냥 이렇게 메일 보내준 거를 그냥 가볍게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찾으시는 분이 워낙 많으셨고 했는데 저희 같은 존재를 이렇게 실제 저희가 전부 KTX 타고 대전으로 가서 네, 엄청나게 많은 조언을 받았죠. 제가 또 이런 정보를 또 입수하긴 했거든요. 뭐냐면 이게 저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또 게임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다는 이야기를 아니 500원 하나로 하루 종일 오락실에서 버틴 적이 있다. 옛날에요. 그게 중학교 때인가 네. 고등학교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게 사실입니까? 그때는 코인 게임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오락실. 뭐 집에서 콘솔 게임기는 없던 시절이라 그때 처음 초창기에 스페이스 인베이더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야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거 잘 요즘 학생들은 모를 텐데. 그걸 참 재밌게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500원으로 하루 종일 오락실에서 버티는 거 이거는 거의 페인이거든요. 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건데. 옛날 얘기죠. 이렇게 게임을 그럼 요즘도 게임 하시면은 뭐 이렇게 청년들이랑 한판 뜨면은 뭐 스페이스 인베이더 뭐 이런 거는 뭐 가볍게 그냥 지그시 밟아주실 수 있겠네요. 안 한 지 오래돼서 요령을 까먹었어요. 요게 이게 한번 잡아보면 또 옛날 그게 나오더라고요. 요즘도 스페이스 인베이더가 있나요? 찾아보겠습니다.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요즘 뭐 PC로 옛날 고전 게임 다시 나오기도 해서 아타리 게임도 다 나오고 그런다니까. 게임 산업에도 관심이 또 그 분야에서도 또 전문성이 있으시네요. 근데 또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산업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중에서 제일 기반이 되는 산업이 바로 그 IT 보안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쪽에 집중을 했고 뭐 그쪽도 워낙 할 일이 많아서 게임 산업까지는 가지는 못했어요. 좀만 더 하셨으면은 우리나라 게임을 또 주름 잡으셨을 수도 있는 아니죠. 그럴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